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풋풋한 신입생입니다. 행복한 대학 생활도 잠시 사촌 누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제 인생은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얘기를 할 곳도 없어 어떻게든 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보려 글을 써봅니다. 정말 한순간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저질러버린 저를 정말 원망합니다. 저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쪽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이모, 할머니 댁과 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린이집이 끝나면 일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집이 항상 비어 있으니 할머니네 가서 같이 놀면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퇴근을 하시면 데리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촌 누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둘 다 외동이었고 매일 둘이서 놀다 보니까 서로 친남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나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곳을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남고로 갔는데 그때 사촌 누나가 왜 남고를 가냐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남녀공학으로 오면 같이 학교 다니고 좋지 않냐면서 엄청 서운해하면 알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는 했었어요. 누나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인지 무엇이든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대학교도 같이 다녀야 한다면서 저에게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항상 웃어넘겼어요. 누나랑 같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겠네. 이러면서 웃어넘겼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누구나 다 아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누나는 대학을 간 뒤 자취를 하게 되었고 저도 수능 공부에 열중하느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갔고 다행히 인서울은 했지만 사촌 누나와는 같은 학교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원하던 학과에 붙어서 신나는 마음으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 기대되고 설레었어요. 제가 서울로 갈 때 사촌 누나는 월세도 아낄 겸 같이 살자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의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치만 누나의 서운한 목소리도 금방 잊은 채 대학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겁고 바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창시절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 이별을 통보받아 사실 제대로 된 연애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너무 멀고 힘드니 제 자취방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자주 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나도 불편하다고 하며 거절을 했더니 아직 집 계약이 몇 개월 더 남아서 그렇다면서 저랑 같이 살면 월세도 아끼고 회사도 가까워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고작 여자친구 때문에 나랑 같이 못 산다는 거냐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몰아붙이면서 서운해 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며 나도 혼자 지내보니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집에 여자친구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주 와서 놀 때도 있고 술 먹고 자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도 수긍하는 것처럼 잠잠해졌고 저도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사촌 누나가 이사 좀 도와달라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누나는 다음 주면 이사한다고 오늘 이사할 집을 다시 보고 청소도 할 예정인데 같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집 구했냐고 어디로 구했냐니까 그건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알바를 끝내고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사촌 누나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 누나는 제가 깜짝 놀란 모습에
엄청 웃으면서 제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침 집이 나와 있어서 바로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옆에 제가 있으니까 좋고 회사도 가까워서 일석이조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지만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회사니까 가까이서 다니면 좋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챙겨줄 수 있겠다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이사를 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저에게 큰 가구들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는 고맙다며 점심을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집 주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하길래 가볍게 구경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다 먹은 후에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 저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태기가 온 건지 여자친구가 연락도 뜸하고 요새 계속 바쁘다면서 못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미안하다며 헤어지자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잘 지내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마음이 떠난 것 같긴 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술을 엄청 먹으러 다녔어요. 사귄 기간이 엄청 길거나 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오래 사귄 여자이기도 했고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별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술 마셔주겠다고 왔더라고요. 저는 누나한테 여친이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혼자서 궁상 떨고 있는 모습을 누나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며 많이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사촌 누나는 사람이 사랑에 있어서는 다들 한없이 약해지고 그러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누나랑은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같이 마시는 술이었는데 꽤나 잘 마셔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위로를 잘해주어서 저는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인연은 곧 다시 생길 거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누나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누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갑자기 사촌 누나가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춰 오더라고요. 많이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사촌 누나를 밀어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했어요. 술은 이성의 끈을 모두 놓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누나는 침대에 누워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촌 누나를 보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고 누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많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너도 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왜 미안하냐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그랬더니 사촌 누나가 돌변하더라고요. 누나는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이모네한테 너가 나한테 몹쓸 짓 했다고 다 얘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 다 취해서 한 실수이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내자고 했어요. 자기는 실수가 아니래요. 자기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왜 실수로 치부하냐고 울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옆에 있고 싶어서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제 집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친남매처럼 자라왔으니까 그런 애정인 줄 알았지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사촌 누나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온 집안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저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에도 소문 다 낼 거라고, 사촌 누나 따먹은 쓰레기라고 다 소문내고 다닐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촌 누나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촌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겠지. 그때까지 기분 맞춰주면서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저랑 연인처럼 지내길 원했고 저는 그런 사촌 누나에게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사촌 누나는 자주 관계를 원했어요. 키스하고 관계를 가질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며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촌 누나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디 멀리 해외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쫓아올 것 같고 떠난다고 한들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게 분명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8년 되었고 6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천국 가기 일주일 전에는 갑자기 기력을 회복하시면서 가족들도 친척들도 다 만나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도 어머니께서 동생한테 좋은 짝 찾아서 이어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많은 부담이었는지 천국 가신 후에도 가끔 꿈에 오셔서 좋은 짝 찾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본인의 건강보다 자식의 걱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아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 조금이나마 부모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난 후 동생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조만간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의 여자친구를 소개받기로 한 날 약속 장소에서 만나서 같이 저녁도 먹고 차도 한잔하고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와이프한테 동생 여자친구 성격 좋은 것 같다고 말을 하자 와이프는 상기된 얼굴로 저 여자분이 기억 안 나냐고 역으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만나는 동안에도 낯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이라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집에 와서 와이프가 사진을 꺼내줘서 봤더니 와이프랑 연애할 때 찍은 사진에 있는 제 친구의 와이프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동생한테 바로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고 바로 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했던 첫 마디가 재수 씨랑은 잘 지내지?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소문 듣고 전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와이프랑 이혼 소송 중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조만간에 만나서 소주 한잔 하자고 한 후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전화한 그 친구한테는 너무 미안했지만 저도 머리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서 별다른 말 없이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소주 한 잔 먹으며 생각하고 있는데 동생한테 부재중 전화를 지금 받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당장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지난 후에 동생이 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 있어? 그냥 오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는 건 무슨 경우야? 라고 말하는 동생에게 내 친구 마누라랑 결혼하겠다고 소개시켜주는 것은 무슨 경우냐? 라고 역으로 물었습니다. 동생은 엄청 당황해하면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저와 제 와이프가 낯이 익는다고 했다면서 예전에 오고 가는 길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인가 했는데 제 친구의 아내일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황 설명을 쭉 해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이혼 소송한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별거에서 지낸 지는 2년도 넘는다고 하면서 재산 문제 등으로 남편과 아직 깔끔하게 안 끝난 상태라고.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동생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때 상담 치료 받으면서 알게 되는 사선생님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정말 제 친구의 아내였는지는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곧 이혼도 소송도 끝나가니까 기다려달라고, 이해해달라고 하고서는 본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를 가서 일을 하는데도 이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혼하는데 다 문제가 있어서일 거야. 라는 생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제 친구를 찾아가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왜 이혼하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몇 년 전 필리핀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약 3년 동안 재수 씨는 한국에서 친구는 필리핀에서 장거리 부부를 지내게 되었고 그때 만난 필리핀 여자와 거의 2년 동안 부부처럼 지내면서 아이도 생겨서 낳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으로 발령이 나면서 돌아오게 되었고 재수 씨 몰래 자기 용돈과 주식 투자로 벌은 돈으로 생활비를 보내주다가 수중에 가진 돈이 다 떨어지면서 필리핀으로 생활비 지원이 끊어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피노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 사이트에 올라오게 되면서 지인들을 통해 사실을 재수 씨도 알게 되었고 이혼하게 된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 친구가 짧은 결혼 기간 동안 같이 살았던 기간도 얼마 안 되는데도 도박 등 다양하게 많은 사고를 치고 살았더군요. 한편으로는 동생의 여자친구가 좀 안쓰럽다고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와이프에게 친구한테 들었던 내용을 다 공유해 주었습니다. 요즘에는 20대, 30대 이혼 부부들이 많아서 돌싱도 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는데 막상 제 동생이 돌싱과 결혼한다고 하니 무언가 더 신경이 쓰이고 괜한 걱정도 더 많이 하게 되더군요. 그러면서도 동생과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의 와이프이자 제 친동생의 여자친구인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왠지 그녀의 전화일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만나서 커피 한 잔 했으면 한다고 전화가 주셨고,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저희 집에서 동생과 함께 저녁 식사 어떠냐고 초대를 하였습니다. 주말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처음엔 다소 어색한 기운이 흐르긴 했지만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예상 밖의 초대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부족한 제 동생 잘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혼은 하였고 얼마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도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어머니가 좋은 여자를 동생에게 이어준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머, 복분자가 남자에게 그리 좋다잖아요. 창식 씨, 몸 생각해서 한 잔 더 받으세요. 호. 창식은 잔을 내밀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어요. 영숙 씨 자꾸 놀리실래요? 딱히 쓸데도 없는데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술 안 마셔도 힘은 넘치는 거려. 크크크, 그게 어떤 힘인데요? 농사 짓는 힘 말고 또 다른 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은근한 호기심이 묻어났어요. 창식 씨는 괜히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장난스럽게 가슴을 툭 쳤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딱 봐도 요즘 사람같이 곱상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우직하고 좀 투박해도 뚝심 있어 보이고, 지금이 조선시대였으면 마님 몰래 곳간 드나들며 쌀가마니 번쩍번쩍 들다가 안방마님 눈에 들어서 듬뿍 사랑받았을 법한 그런 돌쇠 스타일 아닌가요? 영숙 씨는 창식 씨의 너스레 그만 웃음보가 터졌어요. 아이고, 창식 씨, 비유도 참. 듣고 보니 그쵸? 날렵한 선비나 위엄 있는 대감님 스타일은 아니시고, 가만 보니 정말 힘 좋게 생긴 돌쇠 스타일은 맞긴 한 것 같네요. 듬직해 보이기도 하고. 그녀는 웃으면서도 창식 씨의 다부진 어깨와 팔뚝을 슬쩍 훔쳐보는 듯 했어요. 창식은 삼겹살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으며 영숙에게 슬쩍 다가앉았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좁혀졌죠. 그나저나 영숙 씨, 돌쇠 스타일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영숙 씨 같은 마님 스타일이 참 좋은데. 영숙은 살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제가 마님 스타일인가요? 어떤 면에서요? 네, 뭐랄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웃으실 땐 소녀처럼 해맑으시고,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가 꼭 곱고 마음 따뜻한 마님 같으세요. 영숙 씨는 칭찬에 기분이 좋은 듯 살짝 고개를 숙이며 잔을 만지작거렸어요. 볼이 다시 발그레해졌죠. 창식 씨, 칭찬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사실 돌쇠 스타일이 좋아요. 믿음직스럽잖아요. 겉은 좀 거칠고 무뚝뚝해 보여도 자기 사람한테는 한없이 순하고 마음 다 바치는 그런 남자. 뭔가 지켜줄 것 같고 든든하잖아요. 그럼 결국 말 잘 듣고 듬직한 남자 좋아하시는구나.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네, 나이가 드니까 화려한 거, 복잡한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저 내 곁에서 묵묵히 건강하게 있어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사람이 최고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어깨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럼 정말 딱 난데 힘이야 마마도라 걱정이고 겉보기엔 이래도
저 엄청 순종적이거든요. 특히 영숙 씨처럼 이렇게 곱고 마음이 가는 분 앞에서는요. 마님이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시험해 보시겠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복분자주의 달콤한 향기와 숯불의 따스함, 그리고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죠. 밤 공기가 아까보다 더 짙고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단순한 이웃의 호감이 아닌 남녀 간의 강한 끌림이 명백하게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이고 아이 없는 이혼남이었어요. 제 인생의 항로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은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7월의 어느 날이었거든요. 고향에서 과수원을 크게 일구시던 아버지가 자결하는 태양 아래 감자를 캐다 쓰러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던 거죠. 급히 달려간 병원, 응급실에서 아버지는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아버지는 제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고 꿋꿋하게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었거든요. 꾸준히 치료를 받으셨지만 안타깝게도 후두엽에 가해진 손상이 너무 커서 아버지의 세상은 영원히 빛을 잃고 말았어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셨더라고요. 한평생 자식처럼 돌보던 드넓은 과수원은 더 이상 아버지의 손길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선뜻 농사를 이어받을 사람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장애의 판정까지 받은 홀아버지를 외딴 시골집에 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도시에서의 삶, 정리할 것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저는 어쩌면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도피하듯 귀농을 결심했죠. 돌싱의 아이도 없었기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부담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돌아온 고향은 도심에서 차로 불과 30분 거리에 있으면서도 병풍처럼 둘러싼 국립공원 덕분에 자연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예전과 달리 세련된 전원주택들이 꽤 많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흔히들 말하는 시골 텃세 같은 것은 우리 동네에선 찾아보기 힘들었죠. 마을 주민들은 서로에게 큰 피해만 주지 않으면 각자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덕분에 저는 귀농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이웃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저 묵묵히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며 과수원 일에 적응해 나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과나무의 낙화 후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살포하고 있었거든요. 방제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기계 소음에 파묻혀 있는데 누군가 과수원 안으로 들어서는 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여성 한 분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언뜻 보아서는 세련된 도시 여성 같기도 하고 또 자세히 보면 연륜이 느껴지는 중년 부인 같기도 했죠. 굳이 나이를 가늠하자면 50대 초중반쯤으로 보였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에는 부드러운 웨이브가 들어가 있었고 얼굴에는 교양과 여유가 묻어났죠.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옷차림이었어요. 화사한 노란색 바탕에 큼직한 검정 땡땡이, 무늬가 들어간 원피스. 시골 마을의 일상적인 풍경과는 사뭇 다른 도시적인 세련됨이 물씬 풍겼거든요. 딱 봐도 이곳 토박이는 아니시더군요. 아저씨, 오늘 바람이 좀 부네요. 농약 냄새가 이쪽으로 너무 많이 날아와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어요. 들어보니 우리 과수원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전원주택에 사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바람 방향을 신경 쓴다고 했는데 오늘따라 그쪽으로 부는 모양이네요. 다음부터는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기계 소리를 뚫고 들릴 만큼 목소리를 높여 대답하며 마스크를 살짝 내렸어요. 아드님이시죠? 처음 뵙네요. 그녀가 저를 알아보는 듯 말했어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그동안 신세진 것도 많은데
통 찾아뵙질 못했네요. 그녀의 얼굴에 진심, 어린 걱정이 스치더군요.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에 이웃으로서 교류가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요? 네. 다행히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 재활 치료받고 계세요. 아마 3달 정도 뒤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어느 병원에 계세요? 안 그래도 한번 찾아뵈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괜찮아요.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퇴원하시면 그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정중하게 사양했죠. 아직 아버지의 상태가 온전치 않으셨고 손님 맞이를 할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일은 다 끝나셨나 봐요? 그녀가 농약 강제기를 내려놓는 저를 보며 물었어요. 네. 오늘 할당량은 얼추 마무리됐네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그러시면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타올게요. 날도 더운데 고생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초면에 신세지기가 좀 제가 만류하려 했지만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미 몸을 돌린 후였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 자락이 초여름의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휘날리며 그녀는 집 방향으로 점점 멀어져 갔어요. 아따, 이런 시골 구석에 저렇게 늘씬하고 멋진 여자가 다 사는구만. 저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해 전형적인 미인형 얼굴이라기보다는 곱게 나이든 우아하고 멋진 여성이라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시선이 가더군요. 이혼 후 여자를 만날 기회도 생각도 없었던 탓일까요? 딱 봐도 50줄은 넘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여자로 느껴지는 걸까? 제 안의 메마른 감정이 오랜만에 꿈틀거리는 듯한 참으로 이상한 감각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녀의 손에는 놀랍게도 마치 전문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것처럼 보이는 투명한 일회용 컵에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 들려 있었죠. 얼음까지 동동 띄워져 있었거든요. 그녀의 집에 무슨 근사한 커피 머신이라도 있는 모양이었어요. 단 거 싫어하실 것 같아서 시럽은 아주 살짝만 넣었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컵 하나를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목이 엄청 말랐는데 정말 잘 마시겠습니다. 저는 꾸벅 인사를 하고 컵을 받아들었죠. 시원한 냉기가 손끝으로 전해져 왔어요. 갈증이 극에 달했던 터라 염치불구하고 걸컥벌컥 단숨에 반 이상을 마셔버렸네요. 흐아와, 이제껏 제가 마셔본 커피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약간은 과장된 하지만 진심이 담긴 감탄사였어요. 호호, 커피를 무슨 물 마시듯 하시네요. 어머, 여기 입가에 살짝 흘리셨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하더니 갑자기 제 턱 쪽으로 손을 뻗어 자신의 손수건으로 보이는 하얀 천으로 쓱 깎아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온몸이 움찔하며 굳어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예상치 못한 스킨십에 당황하여 그녀를 쳐다보니 그녀 역시 자신의 행동이 너무 급작스러웠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더라고요. 어머나,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손이 먼저 나가버렸네요. 기분 나쁘셨다면 미안해요. 그녀가 당황하며 사과했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손길이라서 그런가. 저도 모르게 살짝 긴장했네요. 저도 어색함을 풀기 위해 너스레를 떨었죠.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어머, 참나. 제가 무슨 여자 손길이에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그녀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무슨 말씀을요. 제 눈에는 당연히 아름다운 여자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마주 보며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좀 설레기까지 하는 거려. 이번에는 조금 더 솔직하게, 어쩌면 약간은 대담하게 제 마음을 표현했네요.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네. 아이고, 아저씨, 저 올해 62이에요. 환갑도 지났다고요. 아저씨 아버지뻘이에요. 아버지뻘. 네?
얘 예순둘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언뜻 보기에 많아야 50대 초중반으로 생각했는데 예순둘이라니 우리 아버지와 고작 5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연배였어요. 심지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보다도 3살이 어렸죠. 그런 사람을 보고 제가 방금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던 건가. 이성적으로 끌린다고 느끼고 심지어 어떻게 한번 잘해볼까 하는 생각까지 품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현타가 제대로 왔죠. 17살이라는 나이 차이. 이건 단순한 연상이 아니라 거의 어머니 뻘이었거든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네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유난히 희고 고와 보였던 백옥 같은 피부, 가느다란 발목에 살짝 엿보였던 금발찌, 그리고 제 입가를 닦아주던 순간에 당황한 듯 붉어졌던 얼굴. 왜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나는 걸까요? 62이라는 나이는 숫자일 뿐. 제게 그녀는 여전히 매력적인 여성으로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의 이름은 전영숙이었고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후 친오빠와 공동 명의로 이곳에 전원주택을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는 3년 전에 사별했고 자녀들은 모두 출가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도시에 있는 본가에서 지내다가 적적하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드라이브 삼아 이곳 시골집에 들러 텃밭을 가꾸는 소일거리를 즐긴다고 했죠. 애플수박, 방울토마토, 상추, 치커리 같은 것들을 아기자기하게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낸다는 것이었어요. 과부 마음은 호라비가 알아준다는 옛말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비슷한 상실의 경험을 가진 우리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아무리 여자가 궁하고 외롭다 한들 어머니 뻘 되는 여자를 이성으로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죠. 그녀 생각에 뒤척이며 밤잠을 설쳤네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까요? 그날도 저는 넓은 과수원의 추비, 즉 옷걸음을 주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무거운 비료, 포대를 옮기고 땅에 골고루 뿌리는 작업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거든요. 한창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제 옆을 지나갔어요. 영숙 씨의 차였죠. 그녀는 차창을 내린 채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방금 도심에 다녀오는 길인지 옷차림이 한껏 멋스러웠죠. 저도 반가운 마음에 함께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녀는 쿨하게 미소만 남긴 채 집으로 향하는 길로 사라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순간의 마주침이 제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어요. 어쩌면 오늘도 그녀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찾아와 주지 않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거든요. 그런 작은 계기들이 쌓여 자연스럽게 인연이 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 일이란 한치 앞을 모르는 법이니까요. 어쩌면 우리 두 사람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깊이 빠져드는 환상적인 궁합일지도 모른다는 조금은 허황된 상상까지 해봤네요. 하지만 2000여 평에 달하는 넓은 과수원의 추비 작업을 모두 마치고 녹초가 될 때까지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농기구를 정리하고 흙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포터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려는 순간이었죠. 저 멀리 그녀의 집 방향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역시나 발목까지 오는 하늘하늘한 원피스 자락을 바람에 휘날리며 제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틀림없이 그녀였죠.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제가 기대했던 바로 그것, 시원한 음료가 담긴 컵이 들려 있었어요. 제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네요.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다가와 밝게 인사했어요. 그러게요. 영숙 씨, 얼굴 못 본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시내 잠깐 나갔다 왔어요. 오늘 저녁에 상추 넉넉히 뜯어서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요.
그녀가 자신의 텃밭을 가리키며 말했죠. 아, 삼겹살.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사실은 오늘 오빠네 식구들이랑 같이 먹기로 해서 삼겹살도 엄청 많이 사왔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지 뭐예요. 그녀가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이 많은 걸 혼자 다 드시게요? 이 동네는 마을이랑 좀 떨어져 있어서 밤 되면 사람 그림자도 보기 힘든데 혼자 밤을 보내려면 좀 무섭지 않으세요? 여기 바로 앞에 공동묘지도 있잖아요. 밤에 귀신이라도 나오면 어쩌시려고. 저는 짐짓겁을 주둔 농담을 던졌죠. 아이, 참, 무섭게 왜 그러세요?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녀가 웃으며 제 팔을 살짝 쳤어요. 에이, 모르시는 말씀. 요즘이야 시골이라도 가로등이 환해서 괜찮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여기 귀신 나온다. 저쪽 산 너머에는 구미호가 산다. 그런 소문이 엄청 많았어요. 안 그래도 이 집 살 때 부동산에서 바로 아래쪽에 묘지가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급매물로 싸게 나온 터라 그런 혐오시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덜컥 계약해버렸죠. 하아, 제가 괜히 겁주려고 해본 소리예요. 사실 여기 묘지, 저희 조상님들 모신 곳이에요. 저희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밤에 무서운 기척이 느껴지거나 귀신이 나타나면 제 이름 크게 외치세요. 나 박창식이 친구야 물러가라 하고요. 호, 정말요? 근데 나 아직 창식 씨 이름만 알지. 뭐 하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귀신이 제 말을 들어줄까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받아쳤죠. 하하. 그러네요. 제대로 통성명도 안 했군요. 저는 박창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과수원 물려받아 이제 막 농사 배우고 있는 초보 농사꾼이고요. 앞으로 이웃사촌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가워요. 저는 전영숙이라고 해요. 은퇴하고 소일거리 삼아 텃밭 가꾸며 지내고 있어요. 영숙 씨, 그럼 우리 이제 이름도 트고 서로 누군지도 알았는데 괜찮으시다면 저랑 오늘 삼겹살 같이 드실래요? 오빠네 못 오셔서 아쉬우실 텐데 이 많은 고기 그냥 냉장고에 다시 넣기도 그렇고 제가 직접 키우신 귀한 상추 맛도 좀 보고 싶고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제게 제안했어요. 그럼 저야 너무 좋죠. 영광입니다. 그런데 삼겹살에 시원한 소주 한 잔이 빠질 순 없죠? 제가 슬쩍 조건을 달았어요. 당연하죠. 안 그래도 오빠네랑 마시려고 사다 놓은 술도 잔뜩 있는 거려. 그녀가 흔쾌히 동의했죠. 그래요? 그럼 오늘 제대로 한번 달려볼까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유쾌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이 저희가 단순한 이웃을 넘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날이었죠.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옷장 속에 고이 모셔두었던 옷 중에서 가장 비싸고 아끼는 셔츠와 바지를 꺼내 입었어요.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전에 담가두신 복분자주 큰 병 하나를 챙겨들었죠.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였어요. 영숙 씨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 이미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숯불을 피우고 바비큐 세팅을 하는 동안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상추를 씻고 김치와 밑반찬, 찌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 이거라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들고 온 복분자주 병을 그녀에게 내밀었죠. 어머나, 이게 뭐예요? 복분자주, 직접 담그신 거예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 맨날 사 먹기만 했지. 이렇게 직접 담근 건 처음 봐요. 색깔도 엄청 진하네요. 근데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복분자가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던데 창식 씨는 맨날 이렇게 좋은 것만 드시면 정말 힘이 남아도시겠어요. 그녀가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하하, 그쵸, 좋긴 좋죠. 근데 그 힘,
전부 다 농사 짓는 데 쓰고 있잖아요. 남아돌 틈이 없습니다. 저도 웃으며 받아쳤죠. 어느새 마당 한쪽에 놓인 바비큐. 그릴 위에서는 제가 정성껏 피운 숯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 위에 삼겹살을 올리자 치익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죠. 노란빛 노을이 서서히 잦아들고 땅거미가 내려앉는 시간. 순간 시원한 저녁 바람이 살결을 스치는데 이런 게 바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이런 저녁 식사 대체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정인가. 이혼의 충격이 생각보다 깊었던 걸까요? 사실 제 이혼 사유는 전처의 외도였어요. 그것도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띠동갑의 30대 총각과 눈이 맞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바람 피운 것을 용서할 테니 제발 정리하고 돌아오라고 매달려도 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남자에게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듯 돌아올 생각이 없다며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죠. 비록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그동안 함께 살을 비비며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냈다고 믿었기에 그 상처는 더욱 깊었거든요. 저는 결국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는 여자를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고 어쩌면 제가 뭔가 부족해서 아내가 바람이 난 것이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자와 단둘이 이렇게 편안하고 소소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져본 적이 오랜만이었거든요. 창식 씨, 숯불 정말 잘 피우시네요. 완전 전문가 솜씨인데요. 주방에서 상추를 씻어 물기를 털던 영숙 씨가 창가로 다가와 웃으며 칭찬했어요. 아까 보았던 화려한 원피스 대신 편안해 보이는 하얀 블라우스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수수하면서도 단아한 모습이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더군요. 시골 살다 보면 이런 건 기본이죠. 고기 좀 구워본 솜씨입니다. 자, 여기 김치랑 쌈장, 나물이랑 고추도 가져왔어요. 찌개는 금방 끓으니까 고기 먼저 드세요. 영숙 씨가 쟁반 가득 맛깔스러워 보이는 반찬들을 들고 나왔어요. 직접 담근 듯 깊은 맛이 느껴지는 김치와 텃밭에서 막 따온 듯 싱싱한 쌈채소들, 그리고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까지. 그야말로 정갈하고 푸짐한 시골 밥상이었죠. 와, 이거 완전 진수성찬인데요? 제가 오늘 정말 먹을 복이 터졌나 봅니다. 뭐려, 창식 씨 덕분에 저도 혼자 쓸쓸하게 안 먹고 좋죠 뭐. 자, 여기 복분자주도 한 잔 따라 드릴게요. 그녀가 잔을 내밀었어요. 이야,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아껴 마셔야겠어요. 영숙 씨가 잔을 받아들고 진한 빛깔의 복분자주를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에이, 뭐려, 좋으라고 마시는 건데요. 자, 우리 정식으로 이웃된 기념으로 건배할까요? 제가 잔을 높이 들었죠. 좋아요.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창식 씨, 영숙 씨도요. 쨍하고 맑은 소리와 함께 잔이 부딪혔어요. 복분자주를 한 모금 넘겼죠.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목구멍을 타고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괜스레 몸에 기분 좋은 열기가 오르는 것 같았네요. 캬, 이거 진짜 진국인데요? 창식 씨는 매일 이런 거 드시면 어휴, 영숙 씨가 감탄하며 말을 흐렸어요. 어휴, 다음엔 뭐죠? 궁금한데요? 제가 웃으며 물었죠. 호호. 아니에요. 혼자 사시는데 너무 자주는 드시지 말라고요. 몸에 너무 좋아도 탈날까봐.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 이제 제가 마시는 술까지 통제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괜히 걱정돼서 그렇죠. 호호. 그녀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 속에 청량하게 퍼져나갔어요. 마당을 비추는 은은한 노란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62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곱고 생기가 넘쳐 보였죠. 살짝 웨이브진 머리카락, 웃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눈가의 잔주름마저도
그녀의 매력을 더해주는 듯했어요. 술잔이 몇 순배 돌고 알코올 기운이 몸에 퍼지자 마음의 빗장도 스르르 풀리는 듯했죠. 굳이 먼저 꺼내고 싶지 않았던 제 속의 상처들. 하지만 그녀의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12살 어린 띠동갑 총각에게 마음을 빼앗겨 가정을 등진 전처 이야기.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애원했지만 끝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던 그날의 비참함과 상실감. 그때 정말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한동안은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거든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영숙 씨의 눈빛이 한층 깊어졌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빈잔에 술을 채워주었죠.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누구나 살면서 예기치 못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남편 갑자기 그렇게 보내고 한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 참 진부하게 들리지만 결국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창식 씨, 그건 창식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온전히 바람피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절대로 자신을 탓하지 말아요. 그녀의 담담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가 메마른 제 가슴에 촉촉하게 스며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 잘못이 아니지. 왜 그동안 바보같이 저 자신을 탓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움츠러들어 있었을까요? 영숙 씨는 혼자 지내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술 기운을 빌려 조금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마당 끝 어둠 속 어딘가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왜 안 외롭겠어요? 가끔, 그렇죠. 특히 이렇게 해질녘이나 저녁 되면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사람이 그립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죠. 그녀의 말 속에 언뜻 스치는 쓸쓸함의 그림자가 느껴졌어요. 과부 마음은 호라비가 안다고 했던가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깊은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17살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 차이. 돌아가신 어머니보다 겨우 3살 어린 여자.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머릿속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렸지만 자꾸만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을 저 스스로도 막을 수가 없었네요. 근데 창식 씨, 아까 복분자주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그거 진짜 남자한테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 영숙 씨가 갑자기 화제를 돌리며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어요. 네? 그렇다고들 하죠.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말을 얼버무렸어요. 어머, 창식 씨 얼굴 빨개지셨네? 호호호, 농담이에요. 농담. 그녀가 아이처럼 해맑게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죠. 그 모습이 어찌나 싱그럽고 예뻐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며 따라 웃고 말았어요. 밤은 소리 없이 깊어갔고 술잔은 계속해서 비워졌다 채워졌다를 반복했죠. 어느덧 숯불의 기세도 사그라들고 우리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잔잔하게 타들어가는 불씨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와 술기운으로 달아오른 얼굴을 부드럽게 식혀주었죠. 귀뚜라미와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고요한 시골의 밤. 바로 옆에 앉은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은은한 화장품 향기가 밤바람에 실려와 제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감돌았죠.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영숙 씨. 아쉬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대로 더 있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머, 벌써 가시게요? 아쉬운데 제가 오늘 좀 많이 마셨나 봐요. 갑자기 머리가 살짝 어지럽네. 영숙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기청 하고 몸의 중심을 잃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죠. 네, 괜찮아요. 정말 잠깐 어지러워서. 제 손이 닿은 그녀의 팔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늘고 부드러웠어요. 어디로도 느껴지는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짜릿하게 전해져 왔죠. 순간 우리 둘 사이에 정적이 흐르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녀 역시 놀란 듯 동그랗게 뜬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죠. 가까이서 마주한 그녀의 눈동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맑고 깊었어요.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제 심장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이것이 단순히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가 가진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착각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눈앞에 그녀가 더 이상 그냥 이웃집 아주머니, 엄마뻘, 여자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제게 여자였죠. 그것도 아주 매력적인. 제 심장 뛰는 소리가 그녀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시간마저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먼저 시선을 피한 것은 그녀였어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제 부축에서 팔을 빼는 그녀의 볼은 여전히 발그레했죠. 고마워요. 창식 씨,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 네, 다행이네요. 저 역시 어색하게 대답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방금 전에 강렬했던 감정의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이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네요. 정말 이제 가봐야겠네요. 밤이 너무 깊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었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나당 끝에 놓인 작은 돌멩이를 구두 끝으로 톡톡 건드렸어요. 그리고는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는 또 달랐어요. 조금 더 깊고 어딘가 의지하고 싶은 듯한, 혹은 유혹하는 듯한 묘한 빛을 띠고 있더군요. 창식 씨. 그녀가 나지막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영숙 씨. 저기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 혹시. 그녀는 말을 쉽게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솔직히 오늘 밤 혼자 있기가 좀 무서워서요. 아까 창식 씨가 귀신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이 집이 워낙 외진 곳에 있기도 하고. 그녀가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말했어요. 정말 이상하게 들릴 거 알지만 혹시 오늘 밤 그냥 저랑 같이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저보고 여기서 같이 밤을 보내자는 말씀이세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얼굴은 여전히 붉었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제가 술김에 너무 실없는 소리를 했나 봐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황급히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제 심장은 아까보다 더 세차게 뛰기 시작했죠. 이건 꿈인가? 아니면 제가 술에 너무 취한 건가? 62살에 어머니 뻘 되는 여자가 저에게 하룻밤을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나 명백하게 남녀로서의 의미를 내포한 채로요. 머릿속에서는 이건 아니다. 정신 차려라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제 몸과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외로움, 그녀에게 느꼈던 강렬한 끌림, 술기운,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연약한 모습에 대한 보호 본능까지 뒤섞여 저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무엇보다 저 역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이 밤을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그럴게요. 영숙 씨. 저는 마침내 대답했어요. 제 목소리가 살짝 잠겨 나왔네요. 그녀의 얼굴에 안도감과 함께 미묘한 설렘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죠. 밤 공기 속에 흐르는 것은 더 이상 어색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대감과 긴장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 감정의 교류였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집은 낮에 보았던 것과는 또 다른 아늑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죠. 뒷정리는 이미 뒷전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주방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시고 나왔고 저는 소파에 엉거주춤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를 탐닉했어요. 17년이라는 나이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잘 꾸며진 아늑한 전원주택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은 세상 그 어떤 조명보다 로맨틱한 무드등이 되어주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처음 느껴보는 듯한 강렬한 감정들이 서로에게 흘러넘쳤죠. 그녀는 수줍어하면서도 대담했고 저는 서툴렀지만 진심을 다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서로의 깊은 외로움을 보듬고 상처를 위로하는 과정과도 같았어요. 저는 그녀의 품 안에서 지난 이혼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버려졌다는 생각, 제가 부족했다는 자책감 대신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충만함이 그 자리를 채워갔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어요. 영숙 씨는 더 이상 저를 단순한 이웃 청년이나 아들뻘 되는 남자로 대하지 않았죠. 그녀는 저를 온전히 자신의 남자로 받아들인 듯했어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저를 향한 애정과 보살핌이 가득했거든요. 그녀는 도시에 있는 본가로 돌아가지 않고 대속 전원주택에 머물며 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정갈한 반찬으로 저를 깨웠고 점심때가 되면 과수원으로 직접 싼 도시락이나 간식을 가져다 주었죠. 제가 특히 좋아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이제 매일 마실 수 있는 텀 같은 존재가 되었고요. 저녁이면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식탁에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혹은 막 사랑에 빠진 신혼부부처럼 우리의 일상은 빠르게 서로에게 맞춰져 갔죠. 저는 오후에 과수원 일이 끝나면 씻지도 않고 곧장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마치 퇴근 후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남편처럼요.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곤 했죠. 그녀의 집은 이제 제게 단순한 이웃집이 아니라 저희 지친 몸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 속에서 도망치듯 귀농했던 저에게 영숙 씨의 존재는 가뭄 끝의 단비와 같았어요. 세상 모든 것이 싫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딜 가나 들려오는 이혼에 대한 질문들. 그렇게 금실 좋던 부부가 왜? 너희 보고 결혼했는데 실망이다. 같은 말들은 숨 막힐 듯 저를 괴롭혔어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어쩌면 저는 슬픔보다 안도감을 먼저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모든 것을 등지고 이곳으로 도망쳐 올 핑계가 생겼으니까요. 그저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혼자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 저의 상처 입고 폐쇄적인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열어준 사람이 바로 영숙 씨였어요. 그녀는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키며 끊임없이 애정을 표현해 주었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는 온전히 박창식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죠. 무엇보다 그녀는 오직 저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전 저에게 받았던 배신의 상처 때문에 다시는 여자를 믿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영숙 씨의 변함없는 모습은 그런 저의 불안감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녀에게는 절대 저를 두고 딴짓을 하거나 대신할 리 없다는 강한 믿음이 생겼거든요. 평생 저만 바라보고 함께할 사람이라는 확신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석 달간의 재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시는 날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시력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시각장애 판정을 받으셨죠. 이제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와 제가 돌봐야 했어요.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앞 못 보는 아버지를 모시고 혼자서 드넓은 과수원 일을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저에게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창식 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창식 씨랑 아버님 두 분 다요. 네? 영숙 씨 집으로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죠. 네, 저희 집에서요. 생각해보세요. 앞 못 보시는 아버님 모시고 창식 씨 혼자 그 넓은 집에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과수원 일도 해야 하는데 차라리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도 여러 개 있고 집도 넓으니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창식 씨가 낮에 과수원 일하는 동안에는 제가 아버님 옆에서 말벗도 해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죠.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 파격적이었고 동시에 너무나 고마웠어요. 이건 단순히 연인 간의 동거 제안이 아니었죠. 몸이 불편하신 저의 아버지까지 기꺼이 모시겠다는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말이었거든요. 그녀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이 차이, 주변의 시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녀의 사랑 앞에 저는 그저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었죠. 슬픔이나 비참함이 아닌 감사함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자기야, 정말 고마워요. 내가 대체 뭐라고. 저는 흐느끼며 그녀를 꽉 끌어안았어요. 그녀는 제 등을 토닥여주며 부드럽게 말했죠. 뭐려,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내가 정말 잘할게요. 우리 아버지 목까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내가 복분자주를 매일같이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저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굳게 다짐했죠. 어머, 서방님도 참 그런 약속 안 해도 돼요. 그냥 지금처럼 내 옆에만 있어줘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녀는 저를 서방님이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따뜻했죠. 그렇게 우리는 단순한 이웃 혹은 비밀스러운 연인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퇴원과 함께 우리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곧 시작될 터였죠. 비록 시작은 예기치 않았고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저는 이 선택이 제 인생에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굳게 믿었어요. 사랑은 나이의 장벽을 모른다.